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연금마케팅부의 이종률입니다. 두 번째 신간에는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한 내년도 2023년도 중화권 증시 전망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산관리전략부의 이동현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또 추운 날씨에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진짜 추워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중화권이 이제 네. 뉴스에서 보면 이제 네.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걸로 또 봉쇄 뭐 이런 이슈들로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뉴스 감안해서 또 내년도 증시 전망 쪽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연간 전망을 저희가 하는데요. 연간 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언제 완화할지가 네.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두 단계에 걸쳐서 방역이 완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내년 연초에는 중국 본토랑 홍콩, 마카오 간의 왕래가 좀 자유로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대중화권 쪽에서 먼저 규제가 좀 풀리고, 그리고 저희 한국 수준까지 못 되더라도 네. 최소한 그 홍콩 수준으로 방역 기준이 낮아지는 시점은 내년 양회 이후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양회가 내년 3월에 열릴 예정이니까 2분기부터 좀 글로벌 기준에 맞는 방역 완화가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사실 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내년도 중국 경기가 반등하는 시점이 빨라지고, 네. 당연히 그러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국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이유는 지금 말이 굉장히 많지만 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지 않으면은 경기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중국 본토도 그런데 홍콩이 좀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네. 홍콩도 사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결과로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경기 지표, 그러니까 실물 지표들이 굉장히 다 부진한 상황인데 이거는 겨울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네. 보시면은 아직 11월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만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그 소매 판매, 그러니까 네. 소비가 회복이 안 되고 네. 겨울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시 확진자가 늘면서 소비가 좀 다시 더뎌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비단 소비뿐만 아니라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왼쪽 그림 생산인데요. 네. 생산도 회복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다시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네. 뉴스로 이제 저희가 워낙 애플이라는 회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퍽스콘. 팍스콘 공장이 정저우에 있는데 그 정저우가 확진자가 늘면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생산이 회복되려면은 역시나 방역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수출 증가율 차트인데요. 사실 올해랑 작년에 중국 네. 문제가 많았는데 그나마 수출이 잘 되면서 경기가 좀 버팀목을 할 수 있었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긴축 들어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수요가 둔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중국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내년 일단 상반기까지는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 수출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 네. 그러면은 중국도 이제는 방역 완화밖에 선택이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은 부동산도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부동산도 거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그렇죠.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완화는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11월 13일까지만 네. 업데이트가 돼 있는데요. 엄청나게 네, 늘고 있네요. 그렇죠. 거의 1000명 언더였다가 네. 지금은 사실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4만 명 육박하거든요. 네. 근데 4월에 상하이 락다운 됐을 시점에는 2만 명 후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정책 완화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도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방역을 완화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일단 해외 입국자가 기존에 10일 격리를 해야 됐던 거를 8일로 줄여줬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중국에 가려면은
48시간 비행기 탑승 48시간 전에 PCR 검사를 2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들도 조금은 줄여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입국하는 사람들 말고 중국 국내에서 격리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랑 이런 것들도 많이 완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느는 시점에 정부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완전한 리오프닝을 위한 준비에도 돌입했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사실 중국이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처럼 리오프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크게 네. 첫 번째는 중국 사람들이 맞은 백신이 중국. 저희가 맞은 mRNA 이런 백신이 아니라 그렇죠. 시노빅이라는 네. 자국산 백신을 많이 맞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효능이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수치상으로는 2차 접종까지 마친 비율이 꽤 높은 편인데, 문제가 되는 게 80세 이상 그 고위험층이 네. 접종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의 접종을 가속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중국 백신만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 11월에 그 독일의 슐츠 총리가 중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바이오엔텍 CEO가 같이 갔었고요. 그래서 중국 독일 정상회담 때 바이오엔텍의 mRNA 백신을 일단은 중국에 있는 외국인한테 맞히는 방안이 승인이 됐고요. 그리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중국인들에게도 고위험군이 될 것 같아요. 한국처럼 초기에 저희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도 초기에 고위험군 대상으로 먼저 백신을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비슷한 행동으로 고위험층에게 그 외국산 mRNA 백신을 맞히는 방안이 논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신도 맞고 치료제도 확보를 하는 그런 와중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중환자실 병상 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진국 대비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제약바이오 쪽을 보시면 신약은 나름 개발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의료 인프라는 아직도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별일이 없는 상황도 중국에서 똑같이 발생을 하면은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환자실 병상 수를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고령층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코로나19 지정 병원을 확보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몇 달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양회 이후에 방역이 좀 많이 완화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는 되게 급진적인 방역 태도 전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게 방역 완화 속도가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도 이제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게 양회 이후인 2분기에 방역이 완화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가정을 기준으로 저희는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4%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컨센보다는 좀 낮은 상황인데요. 네. 컨센도 좀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이유는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겨울철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물 지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도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2Q에 내년 2분기에 방역이 완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경기가 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증시도 그래서 2분기부터가 구조적인 상승세가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성장률은 이 차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이 완화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중국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또 많이 하셨던 부분이 시진핑 1인 체제가 강화된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불신이 쌓인 게 10월 16일에 열렸던 전당대회가 끝나고 중국 증시가 급락했던 주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시진핑 1인 체제가 강화가 된 건 맞고, 그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성장보다 이제 분배 쪽에 더 치우친 정책을 펼칠 거다라는 그런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정권을 잡고 나서는 오히려 친시장적인 정책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일례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동산 정책이 완화가 된 거, 그리고 증시가 빠지자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놓은 거, 그리고 방역 완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들이
조금 더 친시장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고립될 거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G20 회의 때 미중 정상회담도 열렸고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던 것처럼 국제적으로 고립될 확률도 낮아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2035년까지 GDP 규모를 2020년에 2배로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평균 4.7% 성장이 필요한데 이미 아까 제가 앞서 4.4% 내년 전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경기를 부양하고 시장에 반하는 그런 정책만을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변화들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는 중국 정부가 주로 수요 측 규제만 완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한테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데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졌다라는 의미였고요. 다만 이번 11월부터는 좀 변화가 나오는 게 그동안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가했던 개발사의 유동성 확보를 좀 지원해주는 식으로 지금 정책이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진적으로 부동산 업황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속도는 매우 느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까지 좀 점진적으로 느리지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것도 좀 시진핑에 대해서 이렇게 예전보다 크게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어떻게 될 건지도 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화 기조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완화가 되면은 경기가 반등을 할 거고 그러면 무리하게 재정정책 완화를 하지 않아도 될 시점이 올 건데 일단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가 좀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인프라 투자의 재원인 지방정부 특수채 예산도 올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통화정책 같은 경우도 일단은 경기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그 정책금리라고 볼 수 있는 LPR 1년물은 내년에 동결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리고 싶으나 선진국가의 금리차를 생각하면 내리긴 쉽지 않기 때문에 동결하는 기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부동산 업황 회복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모기지 대출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LPR 5년물도 금리가 내년에 좀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달리 내년에도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정책 완화 기조가 이어진다라는 게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국이랑 홍콩 지수 밴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는 내년도 상해 종합지수 기준 밴드를 2650에서 3600포인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3600포인트는 PER 11배를 적용을 한 겁니다.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이게 최근 5년 평균 대비해서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가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증시는 내년 2분기부터 방역 완화가 나타나는 시점부터 구조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반등한다는 의미는 경기 개선과 동반돼서 증시가 오른다는 거고요.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건 내년 2분기부터지만 지금 12월부터도 사실은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방역에 대한 기대감이 실물 지표 악화되는 것보다 조금 센 상황이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12월에 예상이 된다라고 또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LS 때문에도 관심이 많으신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밴드를 5,000에서 7,500포인트로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이미 6,400까지 지금 빠르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는 일단은 내년 밴드 7,500을 제시를 드리고요. 일단 홍콩 증시가 구조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아까 본토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토가 먼저 오르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콩 같은 경우는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서 지난 2년간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센티먼트 개선이 되면은 세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홍콩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방역 완화와 부동산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센티먼트가 개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홍콩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도 좀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수급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빅테크 같은 경우가 홍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데 사실 빅테크가 많이 빠지면서 홍콩 H지수가 많이 부진했던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빅테크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정부가 얘네들 규제를 굉장히 네. 강화했던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ADR 상장 폐지 리스크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낮아진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적이 돌아서면은 얘네 주가도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3분기 실적이 코로나19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네. 내년에 방학 완화가 되면은 소비가 개선이 될 거고 이런 업체들도 온라인 베이스지만 결국은 소비가 살아나야지 실적이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내년에는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측면도 저희가 홍콩 증시를 이전보다는 좀 덜 네. 네. 덜 우려하면서 봐도 되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홍콩 증시 변동성은 본토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감안한 투자가 필요하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면은 여전히 홍콩보다는 본토를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내년에 가장 선호하는 팀은 방역 완화가 저희의 키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리오프닝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소비재가 네, 많네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 삼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년도 2023년에는 중화권 증시의 활발한 그리고 또 빠른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